제가 알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야 그거 덮어, 야 덮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아요. 우리가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돈을 왜 주냐, 왜 국고를 엉뚱한 데 주냐, 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에서 뭐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말도 안 된다면서 막 법무부 장관 닥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텼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옳았던 거죠. 한동훈이 자기가 했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70억도 결국은 론스타가 다 물게 된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정권과 상관없이 그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발표할 때 고생했다라는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이제 정부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제 상대로 이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서 이제 뭐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100% 완벽하게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제 론스타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죠.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은행에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매각 과정에 승인을 지어 늦게 해주는 바람에 자기들이 원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좀 뭐 싸게 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그렇죠. 정부를 상대로 뭐 이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제 시작돼서 10년에 걸쳐서 2022년에 이제 한국이 지금 환율로 치면 4천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당장으로 론스타에 4천억을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2023년에 이건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 이제 이런 소송을 냈고 그 결과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난 겁니다. 그래서 4천억 결론은 4천억을 배상해줄 필요 없다. 뭐 그래서 전면 취소해서 우리나라가 대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로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내가 이제 취소 소송을 해서 잘 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이제 대결을 하는 모양새인데 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그 김대중 정권 때 그때 네. 이제 IMF 하고 그래서 뭐 구조조정 막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은행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이고 문제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 사모차 펀드가 들어와서 이른바 외환은행을 먹어버린 거예요. 1조에 샀어요. 네. 그래놓고서 그거 얼마 있다가 6조에 팔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액을 벌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서 이명박 정권 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서 제동을 거니까 얘네가 주장하기 야 우리가 12조에 팔 수 있었는데 너희들 그렇죠. 때문에 6조 손해 봤어. 네. 그러니까 너 이거 갖고서 그 한국 정부 우리한테 또 물어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사 검사가 이제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론스타가 그 주가 조작을 한 거, 외환은행 관련해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한 거를 갖고서 수사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완패할 입장이었는데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가 조작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돈을 그대로 주란 말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서 6조의 돈을 달라는 론스타의 그런 주장이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고 2022년인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그 4천억 원만 줘라라고 네. 이제 국제 무슨 이제 재판소에서 네, 투자 분쟁 해결 투자 분쟁 해결책 뭐 이름은 좀 복잡하니까 IC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ISDS 센터. 예. 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이거는 우리가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돈을 왜 주냐? 왜 국고를 엉뚱한 데 주냐? 저 나쁜 그 국제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모펀드 론스타에 왜 그걸 줘야 되느냐, 이거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에서 뭐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거 이길 수 없는 거다. 지금 현재 그 경제안보 비서관인 송교 변호사 같은 분이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그때 막 지금 다 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료화면 다 있습니다. 쇼츠로 막 돌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된다면서 막 법무부 장관 닥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텼습니다. 버텨서 그랬더니 주장하기를 야 네가 만약에 이거 더 가면은 이자만 해도 몇십억을 더 물어야 되는데 네 돈으로 물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지금 대장동 돈 물어내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옳았던 거죠. 한동훈이 자기가 했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 70억인가요? 70억도 결국 론스타가 다 물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한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이거는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이거 쭉 우리 국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저는 그 김민석 총리나 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거 발표할 때 언급이라도 언급이라도 야,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왜냐하면요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만든 게 그게 한동훈이에요 법무장관. 그래서 야 이거 싸워야 되니까 우리 국제법무국이라는 걸 국을 만들어서 그 국을 통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좀 심해. 아니 이게 아까도 말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일부 패소 판정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 절차를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렇죠. 시작은.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걸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한 정부가 아니라 오래전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계속 와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들이 참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패소된 것을 다시 제기하고 이렇게 했고, 저는 가장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도 뭐 했으니까 뭐 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시에 비판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제기한 거 패소해서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거 이걸 문제 잡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못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을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연관성 당시에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분들과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왜냐하면 패소하고 나니까 책임은 누군가 물어야 되는데 책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와 연관해서 수사했던 수사팀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이걸 다시 제소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손해 보는 걸 막는 걸 방해했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당시에 이제 수사했던 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도 이제 그때 수사팀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기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고로 손실을 내려고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설마 그게 뭐 매국노가 국익을 아닌데 위해서는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보면 느낌이 약간 그때 한동훈이 미우니까 한동훈이 미우니까 야 그거 말이야 뭐 너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던 느낌 있잖아요. 왜. 그게 근데 결국은 그때 만약에 아예 알겠습니다. 그때 여권 내부에서요. 제가 알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야 그거 덮어. 야 이거 괜히 말이야. 이 정도면 그 4몇 % 판결 난 거잖아요. 저 6조에서 얼마니까. 뭐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야 덮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 당시에. 그때 그때 법무장관 한동훈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옳은데 아무리 무슨 외국에서 재판을 해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주장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무부 아니 거기서 그 실무하는 분들이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린 게 누굽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야당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거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얘기하면서 최 교수님처럼 민주당도 그러더라고. 아 그거 실무자들이 잘한 거지 이러더라고. 아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거는. 실무자를 칭찬해 줘야 돼요. 실무자도 잘했어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지난 1월인가 그 내란 비상기업 사태에 직접 이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 소송에서 발언도 하고 뭐 우리 논리를 설명하고 이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어려우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완전. 거기 뭐 부정부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1월에도 발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장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돼 온 상황이니까 한동훈 장관도 뭐 그 당시에 그걸 추진한 건 잘한 거죠. 뭐 사실 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승소 결과를 이끈 뭐 이제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도 잘 한 거고 뭐 이제 너도 나도 잘해서 이렇게 국익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난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뭐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이제 또 지금 뭐 이제 특히
특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검사장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기서 이제 뭐 송강 광주 고검장 그리고 박재혁 수원지검장 이 두 분 다 이제 뭐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검사들인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줄 사표를 내고 하면서 고위급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이제 이런 배경이 이제 민주당에서 뭐 검사장 이렇게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평검사로 강등시켜야 한다, 징계해야 된다, 뭐 더 나아가서는 수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강경한 이제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좀 이제 그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법사위에서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특위에서 하자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금도 계속 평행선이에요. 협상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곧 저는 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측 의견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네네, 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망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 주장하는 것처럼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고 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에 보복 기소는 아니죠. 조작 기소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도 보면 녹취록 정의왕 녹취록 같은 경우도 지금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있죠. 네. 남욱의 증언을 들어보면 검찰이 뭐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야죠. 정말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또 제대로 검찰이 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또는 특정인을 특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죠.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조작의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충분히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특위에서 할 거냐 법사위에서 할 거냐 문제는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네. 어차피 법사위에도 그 뭐야 사보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네. 숫자가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야 나누면 숫자도 그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사위나 뭐나 아마 이제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싫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무튼 뭐 전 조율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뭐 제 입장하고 또 민주당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오늘 내일 안에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제 사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네. 7박 10일 동안 해외 순방 중인데 국조가 이제 뭐 단독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또 이제 그렇죠. 언론의 이슈가 글로 넘어가니까 최대한 이번 주는 조용하게 로키로 가면서 뭐 이제 협상을 그냥 하고 뭐 이제 조용해지는 모양새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일방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런 대통령 순방 기간을 고려한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국정조사를 해서 법사위 특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실 말씀대로 뭐 큰 뭐 대세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사실 뭐 이제 추미애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에 대한 뭐 이제 선호 불호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사위에서 현재 체계를 보면 여기에 절대 맡길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법사위 운영 보셨잖아요. 네. 그게 봉숭아 학당이지 그게 상임입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런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그렇게 엉터리 상임위는 처음 봤어요. 맨날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냥 위원장이 무슨 여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진행을 하시니까 네. 법사위로 넘어가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특검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그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는 거니까 당신들 빠져. 여당 빠져. 야당만으로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셨고 지금 특검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여야 논란이 있어서 특위를 그 법사위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협상을 해서 특위를 하셔갖고 제3자가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쪽 뭐 민주당 쪽 이렇게 하지 말고 제3자가 할 수 있는 그 약간 뭐 중립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3자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어렵죠. 민주당이 하겠죠. 뭐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과 전혀 관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 누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 개인적으로. 맡겨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거는 왜냐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아니, 논란으로 한 거니까. 국회는 이제 국민이 그렇게 의석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그 민의니까 그 민의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위를 만들어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럼 뭐 어차피 그 각 당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뭐 그렇죠.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거 보내면 되지 뭐, 그럴 뭐 수도 이런 있죠. 식으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